저는 전혀 부동산 경매 이쪽이랑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원래 토목 설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1년 5월 달에 그 회사 입사하고요. 11년 6월 달에 그 테크마트 건물이 그때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비상탈출하고 그랬거든요. 건물이 흔들리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출입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이상한 전조 증상 같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건물이 흔들리고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월급이 연체가 됐어요.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살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다가 저는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월급 받았을 때가 200만 후반 정도 받았어요. 실수령액은 거의 한 300만 원 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월급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월급의 부재를 저는 해결하고자,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그래서 월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11년부터 지금까지 그 취지로 저는 투자를 같은 관점으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월급의 그 고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제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갔다고 하는 점이, 그래도 13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월세 현금 흐름 딱 한 가지만 보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그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이 오히려 없었으니까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하필 반지하를 투자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반지하를 투자한 이유가 어쩌면 돈이 뭐 10억, 100억을 현금으로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반지하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안에서 가장 작은 게 반지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거형 부동산 중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반지하 부동산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물건을 싸게 사서 팔아야지라는 관점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고, 앞서 경험했던 회사 안에서 월급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숨쉬고 살아가려면 월급 같은 개념의 월세가 나한테 더 중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12년도 9월 달에 처음 낙찰받았던 게 도봉구 창동의 반지하 빌라 92년식 빌라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빨간 벽돌의 그 곰팡이 습기, 그런 이미지의 반지하, 그리고 수리도 잘 돼 있지 않았던 반지하인데, 그게 1번 물건이 제가 4,200을 낙찰을 그 당시에 받았고, 그거를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 해서 회수해서 월세, 그 이자 내는 거는 월세 차익으로 갖고 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가장 이 돈을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방법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동산은 뭐 찾다 보니까 뭐 반지하 부동산이 저랑 제일 가깝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싶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저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반지하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반지하는 겉에 눈으로 보이는 거는 반절은 묻혀 있고 반절은 노출되어 있는 주거형 부동산을 반지하 빌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지하에 대한 경향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반지하는 이 묻혀 있는 이 곰팡이 습기, 그 이미지로 반지하를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미지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반지하는 반절이 묻혀있는 면도 있고, 반대로 노출된 지상면도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묻혀있는 지하면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본다는 생각. 근데 반지하는 생각해보면 지상층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반지하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좋은 점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쩌면 습관을 저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확히 부동산에서 그런 관점이 저는 또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아파트는 단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아파트가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서울, 특히 강남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강남 아파트는 좋은 거야 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강남 아파트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아까 제가 과거에 월급이 연체되고 있을 때 마이너스 통장 2,500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강남 아파트가 과연
좋은 대상에 나랑 잘 맞는 대안의 부동산이었을까를 생각하면 그건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부동산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2,500밖에 없다면 반지하는 나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부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았으면 가성비를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스 2,500만 원을 갖고 쪼개서 최대한 오랫동안 이어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을까가 전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해관계가 되게 잘 맞는 게 경매시장이에요. 그리고 반지하가 경매시장에서 그 이해관계가 전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회사 월급이 연체됐을 때, 투자했을 때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지침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돈이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한 채에서 다 쓰고 끝내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집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때 팔아야지 그 기다리던 시간이 저는 월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에 낙찰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선의 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회수를 해서 그 회수한 돈으로 이제 다음 투자를 이어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지하 빌라랑 경매랑 되게 궁합이 잘 맞았다는 거는 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출에서 중요하려면 감정한 가격과 내가 낙찰받는 금액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정가와 낙찰가가 멀수록 내가 쓴 가격의 80%, 90% 대출을 받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조금 더 아끼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지하 부동산이 저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부동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 그 우려들이 보통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팔 거냐. 그리고 야 반지하 너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거기 사람이 살겠어?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주변의 지인들의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만 좀 하라. 제가 한두 개 하고 마실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야 이제 그만 좀 하고 대출 좀 갚아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외롭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주변에 저도 많이 들으면서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거만한 월세 현금 흐름 수익률이 나오는 부동산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반지하 월세 투자 수익률보다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그쪽으로 넘어갈 생각이 있는데 뭐 제가 지식이 짧고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동산을 저는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서울 구이동에 있었던 반지하인데 제가 낙찰을 작년 이맘때 받았을 거예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하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면들이 되게 많이 있는 물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불편한 점은 일단 저는 반지하를 좋아한다. 반지하가 월세 수익률에선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지하를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지하에 악재가 있었던 물건이야. 그리고 또 위반 건축물이 돼 있었어요. 위반 건축물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 시선에서는 하면 안 돼, 꺼려야 돼 하는 물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위반 건축물도 보통 좋아하지 않고 또 한 가지가 누가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미납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미납을 했다는 거는 경매 물건에 자기가 낙찰을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다는 거는 이 집에 뭔가 하자가 되게 심하다, 뭐 수리비가 크다, 권리의 이상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인수해야 될 돈이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 10%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미납한 사유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삼중 악재가 있는 부동산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2억 정도에 아마 감정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한 1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대출을 제가 8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를 얼마에 받았냐면요. 4천에 100에 받았어요. 굉장히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억에 낙찰받은 거를 8천에 대출을 받았어. 그럼 8천에 대한 이자가 정말 크게 잡아서요. 30만 원 정도 잡으면 정말 크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월 30이야. 근데 세입자를 뭐 한 달 정도 공실에 있다가 세입자를 4천에 100을 받은 거야. 그러면 내가 1억에 8천, 그러면 2천 정도는 내 돈이 든 거잖아요. 거기에 뭐 수리비랑 세금이랑 뭐 부대 비용이 있으니까 2천 말고 한 1천만 원 더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 돈은 3천을 들었는데 세입자 보증금을 4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천만 원이 생겼네? 근데 월세를 매달 1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자가 30만 원 나간다 라고 해도 70만 원 남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비교적 최근에 좋은 사례를 말씀드려서 되게 극단적이다, 이거 사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산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오히려 1천만 원이 생겼는데 월 7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건 수익률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사기라고 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제가 강남 아파트를 산 게 아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반지하도 싫어하는데 위반 건축물까지 있고 거기에 누가 미납까지 했어. 그 안에서 저는 기회 아닌 기회를 찾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갖게 된 사례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요.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들었는데 7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이 아파트를 해야 될까? 이 부동산의 특징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고 생각하냐면, 부동산 저도 이 13년 차 이렇게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월세 수익률이 제일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1번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월세 수익률 기준으로 부동산 잣대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의 1번이 뭐냐면요, 저는 당연히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제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부동산을 좋아한다, 뭐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부동산의 첫 번째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이거 내 건물이야, 이거 내 집이잖아, 나 강남 살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겉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거만한 부동산이 없는데 얘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굉장히 없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도 눈을 가린다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하면 멋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하 부동산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멋이 없어요. 자랑을 못해요. 실속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겉모습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00억 1000억 있었으면 멋있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럼 나한테는 첫 번째가 수익률이 아닐까? 그럼 수익률이라면 이 반지하 부동산만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항상 올해가 작년보다 소득이 높아요. 작년은 재작년보다 소득이 높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13년 동안 하면서 1년에 적게 받으면 3채, 많게 받으면 5, 6개 정도를 12년부터 현재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채도 팔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채는 의도치 않게 재건축이 돼서 걔는 팔게 됐는데, 근데 걔를 제외하고 제가 의도해서 이 물건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거래를 한 부동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저는 하나도 팔지 않고 다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 하시니까 여쭤봐 주셨으니까 말씀을 개략적으로 좀 드리면요, 제 물건이요,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채당 순월세, 그러니까 순월세라는 거는
내가 월세를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까지 내서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곱하기만 하실 수 있으면은 계략적으로 제 소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의 매력이, 월세 현금 흐름 투자의 매력이 정확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던 것들을 계속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품없는 부동산일지라도 제 안에서는 실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 채당 월세는 제가 팔지를 않았으니까 꾸준히 월세를 지금까지 주고 있으니 그 누적되는 금액이 계속 쌓여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투자도 계속 쌓아나가는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저는 굉장히 특이하냐고 생각하냐면, 매년 꾸준하게 낙찰을 3채에서 5채를 받았고 지금 43채가 됐는데 그 43채를 단 한 채도 팔지 않고 다 월세를 받고 있고, 그 받고 있는 월세 안에서 그 부동산이 다 대출이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팔지 않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다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주류인 포지션인 것 같고, 되게 사람들이 어쩌면 선호하지 않는 관점의 투자자는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이론도 중요하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우선시가 돼야 된다는 잘 모르겠어요. 잘 조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사실 많이 봤냐면요, 권리 분석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위를 가진 박사님이라기보다 전문가처럼 잘 하고 계시는데, 입찰을 실제로 못 가보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실제와 이론 누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 저는 어느 정도 내가 개념 정도만 알면 실제로 행동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특히 그 실제와 이론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는 정확히 뭐냐고 생각하냐면, 요즘에 서울 부동산을 저 같은 다주택자가 만약에 빌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표면상으로 봤을 때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월세 현금 흐름의 핵심은 당연히 대출이 돼야지 수익 구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출이 안 나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이번에 10월 15일 규제가 터진 이후로 그 덕분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정확히 이론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느껴지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규제, 세금 올릴 거고 대출도 막을 거야,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덕분에 경쟁자가 줄었어. 그거는 또 무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는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요즘에 10월 15일 규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저도 입찰을 꾸준히 여러 번 최근에 많이 갔으니까 확실히 입찰자 수가, 법원의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요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 전하고 지금하고 저는 한 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울은 한 번 유찰되면 20%, 그리고 수도권은 30%씩 유찰이 돼요. 근데 10월 15일 전하고 지금하고 한 칸씩은 더 유찰돼요. 전보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게 또 현장에 실제로 가보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를 저는 요새 피부로 느끼니까 요새 입찰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이론, 교재에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표면적으로 지침 뉴스 기사에는 대출이 안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 거면,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움직일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 말고 비주택도 있잖아. 뭐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지금 더 잘 되죠.
왜냐면 은행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행도 지금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먹고 사는 집단 중에 저는 대표적인 큰 집단으로 생각은 드는데, 은행에서의 매출 성과는 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부가 막아놨으니까 오히려 비주택에 대한 대출은 은행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어주지 않을까? 그거는 정부에서도 열어준 거고 뭐 은행에서도 거절할 필요 없는 담보대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심리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더 유리한 점은 있지 않을까를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생각만 한다기보다 실제로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